배드 테이스트 오늘은 또 급하게 특집 방송 시간입니다. 또 극장에 우리 또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의 감독님이 또 출연해 주셨어요. 저희 방송에는 두 번째 출연이고요. 저희가 좀 급하게 사실은 조금 개봉 전에 뵀으면 좋았을 텐데 개봉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의외의 흥행 돌풍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 힘내서 아바타와 맞짱 뜨시라고 오늘 모셨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저희가 예전에 부천 영화제에서 어, 이관왕을 했던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그녀의 취미생활에 하명미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타놨네. 우리 감독님 인연 알죠? 좋아요, 네. 인연. 우리 감독님과 인연이 뭐냐면 제가 부천 영화제 특집 방송하는데 그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부천 영화제 측에서 실수를 했어. 감독님 작품을 이름을 오타를 낸 거야. 내가 그걸 방송했더니 감독님이 나한테 왜 이름 틀리냐고 항의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된 방송이나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예 어, 오늘 와 주셨고요. 오늘 또 신작이 극장에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모셨고요. 오늘 이 영화의 소재와 굉장히 관련 있는 우리 또 탁두님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감독님 일단 네. 뵌지 거의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밖에 안 됐나요? 더 됐나요? 1년 넘었나요? 2년 2년 가까이 네, 2년 만에 됐나요? 오는 것 예. 같아요. 네. 그녀의 취미생활이라는 저희가 또 좋아하는 작품으로 극장 공개를 마치시고 차기작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의 취미 생활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이제 그 절찬 상영 중인 음, 한란이란 작품을 한란, 예. 쓰고 만들고 네,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 매불쇼 나가지만 우리 방송 나왔어. 매불쇼 나가지. 예. 또 매불쇼에서는 저희 작품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감독님이 예. 여기는 또 저의 이상하게 고향 같은 곳이 됐네요. 여기 오니까 예.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네, 즐겁게 많은 이야기 좀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취미생활은 뭐 안타깝게 크게 흥행하지 못했지만 네. 한국에 이 미스테리, 이 스릴러, 이 문학계의 거두 작가님들이 전부 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네, 맞아요. 꽤나 좀 흥행은 안 됐지만 화제를 네. 일으켰었어요. 네. 예, 되게 소중한 작품이고요. 그러게요. 언젠가 많은 분들이 다시 어, 재개봉하면 네, 또 찾아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찾아주신 이유는 사실은 아마 그녀의 취미생활의 팬들이시라면 조금 놀라울 수 있는데 전 작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영화 하지만 저는 놀랍도록 아주 시적절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한란으로 돌아오셨어요. 일단 한란이 어떤 영화인지 이미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보실 분들을 위해서 어떤 영화인지 한번 감독님이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영화 한라는 1948년 제주 4.3 당시 때 한라산으로 그 토벌대를 피해 피신한 한 모녀의 생존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한란 의미가 뭐예요? 겨울에 피는 한라산의 난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란이란 난초가 지금 한라산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 유네스코 본부의 천연 기념물 제191호의 오. 보호종이고요. 그래서 그 이 제목으로 이제 이 작품을 하게 된 게 뭐 중의적인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주 4.3에 대해서 이제 천연 기념물처럼 이렇게 좀 우리가 보호하고 기억하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란이란 제목을 짓게 됐고, 그리고 혹한에도 꽃을 피우는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그 당시 때 48년도에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 때 뭔가 생명력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뭐 저희 게스트들 모시면 되게 좀 활기차게 네. 영화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워낙 한라는 소재 자체가 네. 되게 대한민국의 정말 안타까운 현대사의 핵심 사건 중에 하나고 또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한번 네.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닥두님, 4.3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간략하게 우리 뭐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요약 좀 해주시지요. 간략하게 요약을 어, 간략하게 요약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 당시 이제 이승만 정권이었죠. 제주도에서 저 빨갱이들이 이제 분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걸 저지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군인을 투입하죠. 거기에 서북청년단 깡패죠. 깡패 집단들도 투입하고 그리고 나서 부차별로 학살을 진행했죠. 왜? 예, 4.3 사건이 좀 특별한 게 이게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또 미국도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고 또 이승만이 뭐 서북청년단뿐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일제 시절에 순사했던 인간들 다시 내려보내고 또 그들에게 완장 채워서 일종의 빨갱이 사냥을 한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그 흔한 말로 이거 난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슬픈데 제주도에 가면 여전히 대부분의 가정들이 똑같은 날 네. 제사를 지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알려지기로는 제주 도민 그 당시에 30만 중에 공식적인 자료야만 한 3만 명. 그 제가 잘 읽은 미국 리포트에 하면 뭐 10만 명 이상 사망한 사건으로 예. 근데 그게 뭐 전쟁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정부에 의해서 벌어진 그런 학살이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4.3 추모식에는 대통령도 참여를 하시죠. 그 정도로 아주 현대사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정말 이 힘든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셨는데 사실 첫 번째 극영화는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 전설적인 그 지슬이라는 네. 4.3을 다룬 영화가 있었고 네. 제가 알기로는 다큐멘터리로는 꽤 좀 다뤘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맞아요.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습니다. 예. 돌들이 말할 때까지 목소리들 뭐 네, 그날의 딸들 뭐 많이 있습니다. 저도 네. 그 이번에 이제 4.3 관련 영화가 나온다길래 네. 무슨 영화지? 그러고 딱 보는데 이제 한란 있고 다큐멘터리인가 보다 하는데 딱 보는데 에이? 김양기 씨가 나오네? 네. 그 영화인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4.3을 배경으로 영화는 아진 네. 김양기 씨가 연기하는 아진과 그녀의 딸 혜생이 서로 우연찮게 의도치 않게 흩어져서 서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네. 큰 줄기예요. 그 네. 뭐라 그럴까 단순히 뭐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가면서 이 모녀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보면 우리가 뭐 지슬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가 4.3에서 이게 놀랍게도 거의 9년 가까이 이게 벌어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 7년. 예, 예.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슬도 그렇고 왜 산속 혹은 뭐 동굴 네. 같은 데 숨어 있거나 거기서 또 잔인하게 또 군인들에 의해서 거기서 학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근데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그 아진과 혜생이라는 모녀의 이야기에 카메라를 들이대셨다는 게 저는 의도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감독님 왜 이렇게 모녀의 이야기로 설정을 하셨을까요? 우선은 제가 사실은 여러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4.3에 대해서 매년 제가 제주에 2013년부터 살기 시작하면서 그 4월 3일이 돌아올 때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 가슴 아픈 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제 유족분들이나 막 매번 추념식 가서 우는데 그 슬픔에 공감하는 게 뭘까 보면 타인을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삼을 막 공부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사삼 연구소에서 펼쳐낸 책이 있어요. 사삼과 여성들이라고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그 생존자 할머님들의 여성들의 그 증언들을 보면서 아 이게 베스트셀러는 아니잖아요. 뭐 저희 뭐 그렇죠. 예. 교보나 뭐 이런 데 가서 다 찾아서 구매를 해서 읽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대중들한테 가깝게 좀 알리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사실은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가 모녀의 생존기를 다룬 그런 좀 장르 영화의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좀 그 캐릭터들이 말을 걸어오면서 실제 제가 이 사삼에 대해서 막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할머님들의 그 증언과 같이 그게 겹쳐지면서 아 이거를 영화화해서 제가 정말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이 캐릭터들을 통해서 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고아진과 강혜생이라는 그냥 예를 들면 이름은 이런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저한테 약간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뭔가 막 이렇게 어떤 만들고 싶었던 용감하고 씩씩한 어린 엄마와 그다음에 또 막 강인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뭐 6살답지 않은 강인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혜생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면서 지금의 이런 한란에 감독님의 말을 우리 또 정성일 평론가의 말을 빌려서 비유하자면 내가 이 영화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영화가 나를 선택했다. 저는 예. 이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정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엔딩 역시 영화를 찍다가 엔딩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쓴 엔딩하고는 다르게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영화 속의 인물들이 말을 걸고 그 어떤 장면들이 저한테 다 말을 걸어줘서 지금의 엔딩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영화를 보면 초반부터 이 두 캐릭터가 등장할 때부터 이 캐릭터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네. 일단 풍광을 또 멋지게 찍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아 이거 그냥 꾸며진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인물이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아니 감독님 우리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제주에서 생활하신 거는 그때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혹시 기억을 좀 되돌려서 감독님 인터뷰도 찾아보고 했는데 네. 제주도에 가셔서 꽤 오래 계셨죠? 네, 네, 네. 원래 처음부터 제주도에 어떤 매력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왜 제주도를 가셔서 사삼을 사실은 정확히 만나신 거잖아요. 네, 네, 왜 제주도로 가셔서 이 사삼을 만나시게 된 걸까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그게 2001년도에 제가 그 첫 단편 영화를 거기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해녀분들하고 마을분들하고 같이 그 16mm 필름으로 날씨와 생활이라는 작품을 찍고 그러고서 한 10년이 지나서 다시 올레길 한참 유행일 때 올레를 걷다가 그 당시 때 출연했던 그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물회집 사장님이셨는데 그 물회를 먹으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막 같이 영화를 같이 찍으셨었는데 네, 그 네. 이후로 연락이 없다 그냥 물회 먹으러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거기 계신 거예요. 맛집 사장님이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막 울고 막 이러다가 또 그게 또 마음에 되게 따뜻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13년에 좀 상업영화 시나리오를 계속 오랫동안 쓰면서 너무 지쳐 있을 때 나만의 이야기를 좀 써보자 해가지고 제주로 그때 13년에 간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 영화 만들라고 제주가 이리 오라 불렀나? 뭐 이런 그런 운명이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네 그냥 저도 저 스스로에게 놀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써서 지금까지 이걸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지? 그리고 지금 이거를 극장에 걸고 많은 분들하고 또 이걸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네. 예. 네. 그 어쨌든 전작이 굉장히 좀 세련된 네. 배경은 시골이었지만 굉장히 세련된 방식의 네, 네. 또 감독님은 또 이 여성 문제에 네. 워낙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성들을 다룬 미스테리 스릴러였는데 이번 작품은 시대극이자 뭐 휴먼 드라마예요. 네. 근데 뭐 장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감독님 특유의 아주 섬세한 심리 묘사가 살아있긴 한데 이게 저희가 항상 감독님들 뵈면 장르가 바뀌면 되게 네. 연출의 방식도 좀 달라지지 않나 이런 고민을 좀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감독님 뵈니까 정말로 전작하고 좀 다른 태도로 이 영화를 좀 네. 접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연출적인 고민이나 차별점, 전작과의 차별점 네. 이런 것도 어떤 고민들이 좀 있으셨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네. 했고요. 제가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나서 이제 영화를 찍겠다고 했을 때 제가 PD님한테 바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이 영화는 그냥 평범한 드라마 턱으로 찍을 거다. 드라마처럼 찍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전히 그 뭐 상업 영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저의 이런 연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낯설거나 좀 루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제 나름에는 그 저의 장르색이라든지 제가 뭐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조금은 좀 내려놓고 실제 제가 계속 떠올리면서 이거를 만들었던 거는 제주 도민 분들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나 뭐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떻게 따라왔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 젊은 세대들도 많이 보고 청소년들도 보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 좀 어떤 부분은 좀 심플하게 표현하고 너무 어렵고 복잡한 그렇죠. 얘기여서 그 어떤 인물들은 좀 심플하게 표현하고 어떤 부분은 좀 쉽게 이렇게 다가가게 하려고 좀 편안하고 따뜻한 연출을 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보는 거여서 이게 실제로는 좀 오히려 이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되게 오래전 일 같지만 48년이니까 그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다 네. 그 생전에 계셨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게 네. 오래된 역사가 아니고 네. 뭐 유가족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아남으신 분들도 지금 계셔서 보니까 같이 우리 이 사건을 경험하셨지만 뭐 다행스럽게도 그 안타까운 학살에서 생존하신 분들 하고도 뭐 감독님이 많이 활동 좀 하시는 것 같고 그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감독님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어떤 이 영화를 의식적으로 관객들에게 이런 역사를 너희들이 똑바로 봐. 뭐 이것보다는 관객들은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연출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방금 이제 1시간 됐죠. 영화관에서 보고 지금 막 네. 오는 길인데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어떤 측면에서는 장르적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나더라고요. 특히 이 모녀가 이 진짜 질긴 생명력을 갖고 네. 영화 끝까지 이렇게 질주하다 보니까 네. 영화 다 보고 나서는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진짜 에너지가 이렇게 끝까지 질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70년대 영화 중에 그 리추얼이라는 그 베트남의 악몽을 그 산악지대로 바꾼 영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영화도 그 영화가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장르적인 그 느낌도 굉장히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4.3을 다루지만 사실은 저는 한편으로 4.3의 그 안타까운 역사를 상기시키지만 굉장히 감독님이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야 되는 보편적인 가족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삶의 의지 이 두 가지를 다룸으로 인해 이 영화에 대한 이 사건을 4.3을 모르는 10대, 20대들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보편 타당한 인간의 이야기로 접할 수 있게 감독님이 의도를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독님이 뭐 요즘 그 유행하는 그 표현을 안 쓰고 그냥 뭐
1020 세대, 네. 10대, 20대나 네. 해외 관객들에게 이 이야기가 분명히 좀 어떻게 역사적 사건으로만 아니라 보편 타당한 이야기로 좀 전달되기를 바랬던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의도가 또 읽히니까 예. 되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네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제 4.3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매년 4월 3일이 돌아올 때마다 조금 슬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이건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야. 그래서 그냥 슬픈 일이지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추정되는 분들이 뭐 3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그 3만 명의 희생자로 이렇게 불려지는 게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그 안에 다 사람들이 그쵸. 있는 건데. 예, 예. 그래서 그 3만 뭐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시거든요. 3만 명이 돌아가신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3만 명이 돌아가신 3만 개의 사건이라고.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다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랑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랑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를 알려주는데 뭐가 있을까? 슬픈 감정을 전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느꼈던 거는 이 과정 전체가 너무 슬펐나 봐요. 그래서 영화가 너무 슬프게 나와서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관객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같이 애도하고 울어줬을 때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저희 영화에 이런 즐거운 부분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 예. 같이 울자. 네. 자기 영화 이야기하면서 우는 감독님은 굉장히 만나기 쉽지 않은데 네. 굉장히 감정이입을 많이 하신. 네. 예. 너무 그러니까 슬픈 것 그 같아요. 감독님 말씀을 듣다가 어머니께서 왜 그때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지 막 떠올랐거든요. 그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아마 저희 방송에서 최초 아이들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닥두님이 네. 그 4.3 일종의 유가족이세요. 닥두님의 외할머니와 하고 작은 둘째 큰 이모. 둘째 큰 이모가 4.3의 희생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족으로부터도 들은 이야기도 있으실 거고 또 남다른 감상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이제 한란 영화를 보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혜생이가 이렇게 가는데 반딧불이가 네. 묘지에서부터 이렇게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고 그때 어머니가 했던 얘기구나. 제가 78년인가 79년쯤에 제주도에서 반년 정도를 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2호 마을에 네. 이제 살았었는데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항상 구루마를 끌고 쓰레기를 버리러 갑니다. 네. 그 계곡에다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얘기를 이제 중학교 때인가 어머니한테 그때 거기 반딧불 많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때 쓰레기를 왜 거기다 버리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 비만 오면 흙이 무너지면서 네. 유골이 흘러 나온다고.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비 올 때마다 유골이 흘러 나오면 걷어서 묻어주고 그러셨구나. 그걸 하면서 할머니 네. 돌아가셨던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이 영화 오프닝을 보면 오프닝이 사실 정말 끔찍하잖아요. 정말 저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외삼촌이 나이가 좀 많으신 뛰어들어와가지고 국군이 쫓아온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할머니 손을 잡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할머니 손이 뚝 떨어지더래요. 뒤에서 총 쏘고 팔이 잘린 거. 그래서 그걸 예. 사실은 저도 친인척 중에 그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있어요. 저는 이제 화순에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인데 둘 다 울고 난리야. 그분은 그냥 그 친구가 이거 서명 좀 해줘. 근데 이름 좀 써줘. 그러고 써줬더니 오후에 군인들이 와서 죽였다는 거 그냥 바로. 알고 봤더니 뭔가 이쪽
좌익에서 뭔가 하는 그런 서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안타까운 과거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뭐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나 지금 법이 아마 연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과거사를 밝히기 위한 노력들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보상 문제도 항상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잊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잊지 맞아요. 않고 네. 그래서 그 이번 한란 영화 주제가 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결국 이 영화도 증언이거든요. 네. 증언이면서 동시에 기록인 거죠. 그래서 네. 증언을 기록하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네. 또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이 끔찍한 비극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적으로는 이제 보면 그 이 영화는 일단은 되게 기준을 잘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강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고 특히 감독님이 원래 그러세요. 무슨 뭐 정당 연합 지지자 이런 활동보다는 에, 감독님 개인으로서도 이 영화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갖지 않으시려고 노력했다고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4.3 사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친일파부터 전해져 오던 그 막말로 친일 순사들이 어느 날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완장 달고 와서 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분명한 건 4.3의 일부지만 뭐 그것 때문에 전체를 확장을 한 거죠. 그 남로당이 개입해서 일종의 폭력적인 사건도 있었고 결국은 그걸 보고서는 이 제주도 전부 다 빨갱이야, 전부 다 죽여. 결국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미국과 미군의 개입도 있었고 이것들을 굉장히 그 특정 정치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네. 바라보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와중에 보면 뭐 학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그 작년 말에 우리 봤던 그 시빌워에서 네. 시빌워란 영화에서 네. 그 이제 가상의 미국을 다룬 영화잖아요. 거기서 나도 미국이냐 그랬더니 어느 미국인 아, 그 저희가 그 영화를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유가 실은 4.3에서 어떻게 보면 바로 네. 그 사건이 벌어졌었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내란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 한란의 사건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서 저는 이게 감독님이 의도를 해서 만드신 걸까? 좀 궁금했어요. 이게 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영화의 개봉 시점이 지금 또 계속 내란 재판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언제부터 이 내란과는 상관없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였어요? 전혀 뭐 생각은 못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11월에 이 26일에 개봉을 했는데 개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배급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11월 안에 개봉하고 정산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하면 좀 뱉어내야 되잖아. 네, 그래서 버티다가 11월 26일에 개봉을 하게 된 거고 실제 이제 뭐 진짜 12월 3일 날 그런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고 와가지고 그 편집실에서 이게 포고령이라는 말을 저희가 포고령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영화가. 그렇죠. 근데 네. 이 포고령을 사람들이 알까? 포고령이 뭔지 알까? 고민하면서 그날 뭐 폰트를 막 뭐 나눔 고딕체로 하네, 제주 명조체로 하네, 이거 막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집에 왔는데 전 국민이 포고령이 뭔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소름이 돋았고 그때는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영화를 완성을 해도 이거 상영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 완성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좀 많이 혼자 두려워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기적 같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영화 혹은 이 예술은 예상치 못했지만 혹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참 시대를 읽어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경기도의 그 사업 종료 시점 때문에 영화를 만들긴 하셨지만 이거 혹시 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오버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엄이 성공했다면 전 분명히 이 일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4.3과 똑같은 사건이 반복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계엄 당시에는 하마터면 한 몇천 명이 돌아가실 뻔했겠구나라고 했다가 최근에 특히 뭐 노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킬링핀드가 다시 재현이 됐겠구나. 네. 100만이 넘게 희생됐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그 청년들이 뭐 새로운 세대의 서북 청년단이라고 막 깃발 들고 다니고 집회마다 뭐 일종의 난동을 부리고 또 더 놀라운 건 야당의 모 국회의원이 자랑스러운 청년들이라고 그걸 국회에까지 세워주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이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일이 반복됐을 거다라고 감히 예상하지 못할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그런 조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리틀 전두환이죠. 예. 인간 학살자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더 막 감정이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 영화는 그런 배경, 감독님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단 영화가 좋게 말하면 아주 제주도의 풍광을 아름답습니다. 슬프게 다루기도 하는데 이거 촬영하려면 고생이거든. 촬영은 굉장히 힘들게 하셨을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이 장면 진짜 너무 힘들었다. 내지는 뭐 그런 혹은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거나 그럴까요, 감독님?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가 덜 힘들고 이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게 그 교전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바닷가에서 그쵸. 무장대하고 우리 소대하고 같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해가 막 3시에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특효도 있고 무술도 있고 그리고 물 때가 저희가 촬영하는데 이제 바닷물이 또 막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모니터링하고 거긴 또 멀고 배우들하고 막 무전으로 소통이 안 되고 막 근데 찍어야 될 컷은 막 40컷이 넘고 카메라는 한 대밖에 없었고 막 PD님이 미칠 뻔했겠네요. 예. 그날 뭐 캠이 있었나? 어쨌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게. 근데 거기에서 그래도 다 열심히 배우들이 다 너무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혜정 촬영 감독과 뭐 신태섭 조명 감독님 그리고 김진철 미술 감독님 그리고 뭐 우리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너무 잘 해줘서 그걸 다 찍은 것 같습니다. 그 험지에서 다 모두가 다치지 않은 게 너무 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 뭔가 제주도에서 섬이 우리를 좀 보호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영화를 한참 이렇게 몰입해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보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떻게 찍었지? 저 산에 올라가면서 찍으려고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그냥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그 아름답다는 사실조차 좀 잊게 돼요. 이야기 흐름이 있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프잖아. 벌어지는 사건들이. 근데 제주도의 이런 풍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한편으로 좀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풍광은 사실 4.3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환경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전작의 그녀의 취미생활 할 때도 뭐 초록이나 뭐 이런 숲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실상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저한테 좀 이렇게 이어지는 맥락 같은 게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하다가 김익렬 장군 회고록을 보다가 그 회고록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달삼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여명의 눈동자에도 나오잖아요. 그 과정이 나와서 한번 재현된 적이 있는데 드라마로. 근데
그게 5월이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가. 근데 그 한라산으로 올라가면서 유채꽃과 철쭉과 이런 것들을 막 보다가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다라는 회고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런 그렇죠. 기극이 네. 펼쳐지고 있지라는 말에 있었고, 저도 이제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좀 했고, 그 제주도 풍경이 지금 뭐 관광지여서 너무 막 유명한 곳도 많고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지금 거기에 이제 아직까지 유해가 맞아요.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약간 대비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실 때 내가 알던 제주도네, 저기 한라산이네, 뭐 저기 공항이네, 뭐 아니면 뭐 정방폭포네, 뭐 이렇게 나와도 그 당시 때 그 공간에서 있었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어머님은 그 제주 풍광 아름다운 거 얘기 안 해주시고 어렸을 때 항상 귀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주 귀신 겁나 많습니다. 네. 종류별로 막 네.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전부 다 어머니가 직접 목격하는. 그러다가 그 얘기를 듣고 거의 어릴 때 제가 이제 쫄아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항상 듣고 했었는데, 그 20대 군대를 가가지고 그때 처음 4.3 책을 읽었거든요. 네. 그러다 이걸 읽고 현경현 선생님이 쓴 수지 삼촌을 읽고 하는데 갑자기 딱 그게 결합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목격한 그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들이 사실은 이때 희생당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예전에 해원이라는 영화에 그 구자한 감독님 저희 방송 출연하셨었는데, 이 구자한 감독님도 끊임없이 한국 내 그 민간인 학살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취재를 하시는데, 뭐 잘하시겠지만 해외에는 그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그래서 그런 네. 뭐 이렇게 좀 슬픈 역사 혹은 뭐 네. 학살지 이런 데들만 찾아다니는 여행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는 이걸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저는 한국에도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제주에도 지금 다크 투어리즘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 뭐 전 스텝이 김양기 배우를 비롯해서 다 같이 그 영화를 찍기 전에 다 같이 다크 투어를 같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는 지금 굉장한 뭐 이렇게 좀 부동산 가치가 있는 곳, 혹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 학살 지역에 의외로 양조장이 이렇게 많대요.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좀 반대해서 이게 어떤 일종의 관광 상품화는 안 되는데, 이게 저희가 관광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권장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픈 역사를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예. 결국 기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지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영화 보면서 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속 내용은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또 이렇게 모녀가 정말 이 고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배경이. 예.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정말 감독님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김양기 배우님은 이제, 나는 이 정도면은 이제는 뭐 모르겠어. 청룡영화제까지는 모르겠는데 영평상 이런 데서 이거 여우주연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줘야 됩니다. 이거 줘야 돼. 네. 나 깜짝 놀랐어. 특히 이 영화에는 네. 일단 연기가 빠지는 분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김한기 배우하고 네. 그 딸 역할 우리 김민채 배우. 네. 네. 둘이 진짜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네. 인물을 연기하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사실은 김양기 배우 하면 이제 좀 죄송하지만 여전히 어떤 좀 국민 여동생스러운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엄마 아진 역할을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사투리를 잘해서, 네. 김양기 배우 연기 잘하는 건 알았지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성인 배우들이 밀리더라고, 사투리 연기는. 그래서 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천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캐스팅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일단 시나리오 계속 쓸 때부터 김양기 배우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증언집을 읽었을 때 이분들 지금 이제 할머님들이시지만 그 당시 때 얼마나 어리고 그 예쁜 그 20대의 여성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뭔가 삶이 뭔지 아직 모르던 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참된 나로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일구면서 살 수 있는 주체적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던 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때에 이 비극적인 그 사건을 맞이하면서 거기서 희생되거나 그 안에서 트라우마에 갇혀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릴 엄마는 그 당시 때 엄마는 우리가 이제 막 그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 말고 좀 아기 같은 아이 같은 엄마. 그러니까 뭐 서툴고 막 이렇게 잘 뭐 모르겠고 막 이런 그리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막 애기처럼 막 뛰어가는 그런 식의 캐릭터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 같은 아직 어린 아이 같은 느낌이 남아있는 엄마를 생각하다 보니 김향기 배우를 생각을 했고 또 향기 배우의 필모가 너무 또 탄탄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증인이라든지 아이라든지 우아한 거짓말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뭐 좋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에 참여했던 그런 필모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이 어려운 이야기를 건네도 향기 배우는 읽어줄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런데 사실 초반에 이제 뭐 저희 PD님이나 뭐 주변에서는 향기 배우 너무 어리지 않냐, 엄마 역하기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근데 시나리오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의도한 거나 이런 것들에 얘기를 들었을 때 향기 배우 괜찮을 것 같다, 한번 줘보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줬는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놀랐던 게 전 클로즈업이야말로 진짜 스펙터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오프닝에서 김향기 배우의 얼굴이 이제 클로즈로 딱 잡히면 진짜 싱그러운 이제 풀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직 덜 컸고 그런데 네. 엄마기도 하고 그런데 영화가 끝날 때 가면 네. 세상의 모든 걸 다 겪은 표정이 맞아요.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네, 저는 그냥 그 표정을 찍었을 때 그냥 우리 영화는 됐다. 그냥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니터 보면서 울었겠네. 진짜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 아니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쇼크 받았어. 연기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이 정도인가? 와. 너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석을 만나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보석이었지만 진짜 이 영화 최고의 스펙타클이죠. 그러게요. 네, 그 감독님 전략이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 됐든 그 아이를 가진 어떤 뭐 아나 그럼 뭔가 좀 또 저 해녀잖아 해녀. 그 뭔가 좀 삶에 막 풍파도 찌들고 이랬을 법한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네. 정말 아직 삶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이게 이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를 것 같은 네. 그런 이미지의 김향기 배우 캐스팅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가장 충격적인 인물의 변화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영화가 커맨시거든요. 네. 커맨시에서 소년이 마지막에 그 피폐한 얼굴로 변했을 때 근데 이건 보면 분장도 있고 네. 또 촬영 트릭도 좀 몇 개 사용하는데 이 한라는 그냥 배우 자체가 네. 그렇게 딱 변해서 나오는데 네. 이거야말로 커맨시보다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하여튼 저는 그래서 뭐 청룡 영화제 이런 건 기대 안 하는데 영평상이나 들꽃 영화제 이런 데서는 제발요. 상 좀 줘야 될 것 같아. 우리 김향기 배우 상 주세요. 제발. 아이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지만 나는 이 영화의 80은 김향기 배우가 한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난 좀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이 정도였나 싶어서 이거는 한번 보시면 알아요. 제가 왜 오버를 하는지 그냥 아이고 우리 김향기 배우 잘하네 이런 연기도 한 애가 아니라 이건 뭐지? 거의 첫 장면에서 사투리를 쓰는 순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더라고. 너무도 성실하게 그 제주 사투리 그 제주어를 구사를 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정말 많이 기댄 것이 뭐 향기 배우의 뭐 감정 연기라든지 뭐 여러 해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당연히 다 너무 감동을 했는데 진짜 더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게 뭐였냐면 저희는 어쨌든 예산이 없는 영화다 보니까 예. 그
이렇게 CG로 이제 풀어내야 그렇죠. 되는 예, 어떤 예.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향기 배우가 그 신과 함께도 찍고 또 다른 뭐 장르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또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에 대해서 너무 뛰어난 거예요. 아, 일단 감정 연기도 잘하고 뭐 시나리오 해석력도 뛰어난데 테크닉이 너무 좋아서 사실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말을 예, 못하지만 예, 어떤 장면인지 아마 예, 예, 예. 아시지 않나요? 그 오히려 저거구나. 김연기 배우가 감독님 이거 나중에 CG를 내면 그렇게 찍으면 안 되지. 아니, 이렇게 찍어야지. 차라리 그렇게 예, 말해줬으면 제가 예. 메모라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딱 어떤 상황에서 향기 씨 지금 상황이 이렇고 아, 이렇게 그 본인이 지금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요런 감정을 찍어주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바로 해낼 수 있는 그러게. 그래서 정말 제 거의 엔딩쯤 갔을 때 저희가 좀 힘들었던 그 동굴에서 이제 바다로 나오는 그 장면에서 많은 테크닉이 필요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제반 예. 여건이 정말 필요했는데 사실 그거를 다 저희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맞아요. 연기로 그냥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독님 욕심이야. 뭐 이거 정말 또 네. 스펙타클하게 보여주고 싶지. 네. 그리고 누가 봐도 막 보여주고 싶은데 영화라는 게 결국은 한정된 예산. 그리고 옆에서 PD는 이렇게 눈부릅 뜨고 보고 있을 텐데. 아 근데 네. 사실 저희 PD님은 그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타이트하게 꾸려 나가시면서도 저희가 가진 것 안에서 오버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안에서 그쵸. 이제 하시면서도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밤잠을 안 지고 진짜 이걸 구현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요. 양영희 프로듀서 상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감독님이 사실은 PD였잖아. 네, 제작자였잖아. 제가 제작자였는데 제작자니까 저는 마음을 알지. 사실 근데 또 보자면은 그 일반 또 제작하시는 분들하고 또 다르게 전 제 영화를 찍고 있으니까 뭐 예. 구현해내고 싶은 게 이런 거니까 그걸 해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타입이고 피디님이 그거를 엄청 다 구현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써주셨어요. 맞아요. 어떤 하나의 영화가 좋은 영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영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에너지가 모이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스킬의 문제는 아닌 거고 네. 기술적으로 떨어져도 장면이 좋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말 저희 관객분들은 이게 독립영화인지 상업영화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냥 이제 김향기 배우가 나오고 또 시대극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굉장히 이제 익숙한 어떤 그 상업영화에서 보여줬던 스펙타클함이라든지 그런 드라마를 기대하시고 이제 오시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막 저는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이제 저 스스로는 스태프들이 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결과물에 만족은 합니다만 그래도 낯설 수 그럼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래도 감독님 세월 좋아져서 드론샷도 많이 나오더만. 네. 예전 같았어 봐. 이거 시나리오 가져갔으면 감독님 미쳤나 이거 지금 헬기로 찍자는 거야 뭐야. 이랬을 텐데 지금은. 네. 그래서 저희가 독립영화인 줄 알고 보신 분들은 또 이제 이게 독립영화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면서 그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막 몇백억 예산의 그런 상업영화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하고 조금 이렇게 요런 장면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막 군인들도 더 많이 나오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쵸.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예. 네. 그리고 제주 4.3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맞아요. 됐든지 간에 기억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같이 슬퍼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보람되고 만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일반 영화 팬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활동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잊지 않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라고 기억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란의 영화에는 되게 의미가 깊고 이게 단순히 의미가 깊다고 저희가 뭐 영화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영화 정말 좋아요. 예, 정말 좋습니다. 영화. 예.
굉장히 잘 만들어가셔가지고 몰입도가 엄청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 가끔 이렇게 좀 독립영화 감독님들 오시면 저희가 생각보다 영화는 안 좋은데 이렇게 칭찬하려면 너무 힘든데 한라는 아주 자신 있게 저희가 칭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양기 배우 연기만 봐도 본전 뽑고 나왔어요. 맞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연기 보고 네. 그냥 저는 그냥 이 영화 보고 야 제주도 진짜 아름답네. 한번 제주도 한번 여행 가야겠다. 그래서 가서 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서 사삼도 한번 보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칼바람도 한번 맞아보고 네. 저희 PD님이 저한테 이제 했던 말이 있는데 예. 촬영할 때 저희가 좀 힘들잖아요. 음. 짐 들고 막 오가고 막 너무 힘들죠. 근데 그 당시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 얘기하면 우린 그래도 커피도 마시고 그쵸. 여기 근처에서 막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쉴 수 있으면 좀 뭔가 이렇게 쉬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 때 분들은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 왜냐면 저희는 뭐 험지라고 해도 그쵸. 길이 뭐 예, 맞아요. 뭐 아주 갈 수 없는 데를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그 피신을 하시다 그렇네. 보면은 예. 너무너무 힘들고 그 어려운 작은 막 이런 그 구멍이 요만한 곳에 다 들어가셔서 그 동굴 안으로 다 숨어서 들어가시고 이런 게 생각해 보면 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피디님이 그런 말씀을 할 때 힘들어도 그럼 그렇겠네요. 나아가자. 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영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 4.3의 희생자들의 걸었던 길을 따라가는 네. 과정이라서 그 진짜 영화 촬영할 때 장비들도 엄청 무겁거든. 근데 그 누구도 저희 스태프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고 불만을 이야기 못 했겠네요. 지게 지고 거기다가 다 들고 다니고 근데 다들 너무 그 좋은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화 보면 초가집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거기서 반년 동안 살았거든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때 갔을 때도 그때 이제 예. 외할아버지께서 재혼하셔가지고 또 이제 외할머니 따로 네. 있어가지고 가면 항상 보리밥에 네. 그 고구마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네. 그러면 초가집에 그 돼지 네. 흑돼지 키웠거든요. 네. 제주도에는 변소 문이 없습니다. 네. 올라가서 보통시에서. 볼일 보고 있으면 돼지가 와서 그래서 맞아. 영화에서 이렇게 짝대기 주면서 찔러라고 네. 진짜로 그거는 거 오거든요 이렇게. 거기 그 풀도 이렇게 그걸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거기다 던져놓으면은 그게 되게 친환경 에코시스템이거든요. 예, 맞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혜가 예. 그 한번 영화 지혜롭다.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똥돼지 장면이 네. 최초로 아마 묘사된 네.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개봉을 한 지 꽤 됐어요. 네, 지금 3주차에 그러게. 접어들었고요. 저희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놀랍게도 극장에서 버티고 네. 있어서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거는 음, 그 어디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관수가 너무 적고 스크린 수도 좀 적어가지고 첫날은 그래도 첫 주는 많이 정말 극장에서 배려해 주시고 또 우리 배급사에서 또 엄청 또 힘을 쏟아가지고 관수가 좀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많이 열려서 놀라웠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100개관 이하 뭐 한 80개관 이렇게 열리려나 뭐 100개관 열릴까요? 그랬더니 배급사 대표님이 그럼 기적이고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263관이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주토피아가 네, 주토피아가 이제 와서 우리 그 김민채 배우도 주토피아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거든요. 그래서 봐도 된다 하는데 아니라고 우리 한란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참고 있는데 주토피아 2가 오고 또 위키드도 아직 잔존해 있고 나유심이 또 있고 뭐 다음주에 아바타 있고 밤새 아바타 있고 뭐 밑집 사람들 또 좋은 한국 영화들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또 세계의 주인 같은 또 걸작이 또 계속 또 거기서 또 버텨주고 있고 해서 다 너무 이제 좋은데 저희가 이제 관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힘겨운데 어떻게 다 관객분들이 계속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독립영화로는 좀 놀라운 현상이에요. 지금 세계의 주인과 함께 한란이 같이 독립영화 흥행을 좀 이끌고 있어요. 물론 뭐 세계의 주인이 더 잘 되고 있긴 하지만 네. 현재 극장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종의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저는 한란도 좀 힘을 받아서 좀 더 길게 상영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감독님이나 우리 PD님 욕심이 뭐 이번 주말에 한 300개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 예.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막 저한테 이제 인스타 DM을 보내셔서 전혀 몰랐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뭐 100명 가까이 뭐 단체 관람을 하셨다. 그리고 뭐 이런 영화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DM 주시고, 제가 영화를 하면서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우리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막 이 영화 이야기하면서 막 울려고 하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그런 또 감독님을 응원하는 여러 사람의 에너지 때문에 또 감독님이 그렇게 감동하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결국 영화는 누가 뭐래도 창작자 의 소유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순간 결국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그 맞아요. 작품의 에너지를 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진심은 통합니다. 예, 진심은 통하죠. 아유, 우리 감독님 통이시네. 근데 진짜 그 관객분들이 완성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영화를. 아, 나만 하니까 이상하다. 나만 왠지 모르게 나쁜 놈이 되는 느낌이다. 예, 아이고 우리 감독님 뭐 성품 제가 진즉에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정말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번 주말에 한란 봅시다. 한란 좀 보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 보고 다음 주에 아바타 다음 주에 보든가. 아바타 특별관에 갔다 지금 자리도 없을 거야 2, 3주 동안은. 그러면 이 한란 보면 되지. 예. 일단 뭐 독립영화 지지하자 이런 걸 떠나서 영화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이 말은 좀 거시기한 것 같기는 한데 재밌습니다. 와, 재밌어요. 아, 영화 재밌지 뭐. 예. 흡입력이 있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감독님 뭐 차기작은 아직 준비 안 하고 계세요? 아니요, 차기작은 저희 비판에서 이번에 올해 나프 비판 플러스에서 저희 코리안 어워즈 상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링스라는 작품이고요. 아, 진짜? 다시 네. 장르로 돌아오시네? 네. 예. 여기 제일 먼저 오겠습니다. 그러게. 만드는. 네. 제일 먼저 오겠습니다. 예. 네. 이런 좋은 작품 만드셨으니까 다음 작품은 또 우리 네. 매니아들을 위한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 또 만들고 네. 예, 또 그렇게 자주 좀 뵀으면 좋겠네요. 네. 저기 우리 요거 좀 어느 정도 더 한두 달 영화 네. 많이 홍보 좀 더 하시고 시간 되시면 우리 다음에 우리 감독님이랑 우리 또 장르 영화 얘기는 한번 하지 뭐. 좋습니다. 예, 장르 영화 얘기하는 걸로 해서 우리 감독님 신작 나올 때까지 계속 한번 네. 인연을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고 그래서 창피하네요. 예, 그러게요.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예. 아니 저렇게 넣어야지. 예, 썸네일에 흥행 안 된다고 감독이 우는 경우 해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감독님 마지막으로 뭐 영화에 대해서 추천사 한마디 하시고. 예. 사상을 정면으로 다룬 극영화는 정말 드물죠. 드문데 이게 4.3이라는 그 비극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다루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안에 굉장히 맞아요. 복잡하고,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산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분들을 묘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한란 그런 부분들 모두를 굉장히 잘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영화적 완성도까지도 아주 뛰어난 영화입니다. 예. 꼭 극장에서 보셔야 되는 영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그 사건 중심으로만 다루다 보면 이게 사실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모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4.3 이런 역사적 사건화에
인간을 따라가는 가족을 따라가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굉장히 정말로 훌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독님 어쨌든 이 네. 방송 보고 들으시는 네. 분들에게 한란 많이 좀 봐주십사 한 말씀 마지막 인사하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4.3, 제주 4.3 영화다 보니까 많이 이제 뭐 슬프고 너무 잔인할까봐 많이 걱정하시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같이 공감하면서 슬퍼한 후에 얻게 되는 여운과 또 새로운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만나는 거에 두려움 없이 극장으로 오셔서 우리 아진과 혜생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 또 저희 배드 테이스트가 살아가는 함영미 감독님의 신작 한란 특집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